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오히려 안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빨라야 2023년 하반기 끝에 가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 지금 사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는 이번에는 굉장히 적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 그 연준 부의장 또 그래도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뭐 연준 의사록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이미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옐런 의장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뭐 그런 뜻이 아니야 했지만 시장이 어쨌든 얘기했고,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참여자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달에 그 있게 된 FOMC 회의에서는 적어도 보통 뭐 연준은 6개월 전에 뭔가 예고를 하니까 적어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어떤 시간표를 미리 이렇게 좀 던져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걸까?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을 지금 흔드는 요소인데 여기에는 일단 테이퍼링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2013년도처럼 확 빠질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테이퍼링의 뭐랄까 지금까지 실제 정책, 그때 당시에 어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알고 걱정하기보다는 그때 텐트럼이 왔다는 사실만 이제 지금은 전달돼 있고 기억하고 있어서 테이퍼링 자체가 쇼크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에는 그때 왜 그런 쇼크가 왔는지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과 다른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2013년도 텐트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가 상하원 그 의원들에게 뭔가 연설하는 그곳에서 이제 곧 몇 달 안에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5월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보이시는 빨간 색깔이 10년물 금리인데 거의 수직으로 오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13년의 쇼크를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저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3%까지 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건데요. 사실 2014년도 1월 달에 얼마에 출발했냐면 1.5에 출발했어요. 근데 12월에 3%에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장기금리가 더블로 올랐으니까 요즘 지난 3월달 말에 4월달에 저희가 쇼크 왔을 때 얼마 간 거냐면 사실 한 1.3, 4 이런 데서 1.6 정도, 7 정도. 0.3 정도. 네네, 뭐 요렇게 움직인 건데도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던 건데 쟤는 딱 2배가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대치동에 있었는데 타워팰리스 쪽에 이제 증권회사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당시에 어떤 모 증권사가 타워팰리스 안에 있는 예전 삼성 임원들 분들한테 어떤 걸 팔았냐면 30년 국채가 고해에 처음 나왔어요. 그 30년 국채를 어떻게 팔았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이 금리가 오를 것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가 오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리면 30년 국채는 수익이 좀 많이 나니까 30년 국채를 사게 해드렸던 거죠. 그런데 3달 만에 20% 손실 났어요. 왜냐하면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 안 쫓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미국을 그대로 추종하잖아요. 네, 그대로 추종하고 특별히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어저께 발표됐죠. 금통위에서. 네,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은 장기금리가 실제 경기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은 아직 그런 경제가 못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잘 대처해주면 굉장히 낮게 넘어가고요. 못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잘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안 올릴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시중금리가 떠버려서 쇼크가 왔었고 지금 다시 돌아오면 이 미국 10년물 금리는 저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시장은 아주 난리가 났었던 거고요. 그러면 저게 왜 도대체 쇼크였는지를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2013년 5월 20일 날 상하원 의회 증언에서 버냉키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시 본 겁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그 당시에 서베이를 찾아본 거죠. 2014년 4월 달에 한 서베이니까 5월이면 한 달 전에 딱 한 겁니다. 뉴욕 연은에서 내놓은 PD 서베이라고, PD가 뭐냐면은 저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딜러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 우리나라도 프라이머리 딜러사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인데요. 이제 국채 발행이 나오면 그 발행에 그 매수 참여할 수 있는 회사. 네, 그게 딜러사고요. 이 딜러사는 무슨 자격 같은 거여서 한 2년 전쯤에 한국의 증권사 중에 대형사 하나가 무슨 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프라이머리 딜러 6개월간 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채에 관련된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프라이머리 딜러인데, 이 딜러들에게 4월 달에 조사했을 때 지금 보시는 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단위가 10억 달러고 지금 숫자에 써 있는 것들은 이제 국채 매입 양을 말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4월 달에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주로 어떻게 봤냐면 2013년 4월에 사는 양을 6월에도 똑같이 사고 7월에도 똑같이 사니까 이게 뭐냐면 테이퍼링 아닌 거죠. 언제 줄인다고 봤냐면 지금 제가 빨간 표시인 것처럼 12월 달에 250억으로 줄일 거라고 보는 거죠. 저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줄였으니까요. 네, 네. 그 프로테지가 아주 소수인 25번째라고 되어 있는 건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만, 이제 극도의 조금 적극적인 사람만 12월에 저 정도 움직일 거라고 봤지, 나머지는 다 전부 변동 없지 않습니까? 14년 4월 달에나 제로네. 네, 그러니까 대세는 14년 4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에 나와서 줄인다고 하니까 시장은 뭐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시장이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하고는 정반대. 프라이머리 딜러조차, 채권 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조차 2014년 4월로 보고 있었으니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계속해서 양적 완화는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경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왜 쇼크가 왔는지 첫 번째 좀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더 지른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2013년 6월달 FMC에서 버냉키가 이번에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확고한 의사를 한번 더 밝히게 됩니다. 이때 시장이 놀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그런 예고를 했을 때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어느 정도 자기 그 포지션에다가 반영하는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프라이머리 딜러 의견은 이제 2013년 9월 이전에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3%나 생겨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게이터라는 건 뭐냐면, 국채 입찰이나 이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PD 말고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을 말하거든요. 미국 내 IB들을 말해요. IB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것처럼 언제로 보고 있느냐? 여전히 2014년 그 이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 6월 FOMC 때에도 사실 PD를 뺀 나머지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여전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단계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를 뺀 나머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볼 때 2014년 6월달에 FOMC 발표는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지니까 그때 이제 놀라서 말 그대로 발작을 했던 걸로.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이거를 버냉키 쪽에서 보면, 연준 쪽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연준을 걱정하니까요. 연준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론을 몰랐던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PD들의 의견조차도 잘 몰랐고, 심지어는 나머지 그 다수의 메이저한 투자자들, 입찰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충격이 왔고 그 책임을 지고 버냉키가 그만두고 바로 옐런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어떻게 됐냐? 프라이머리 딜러 서베이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014년부터 바로 연준은 반영을 해서 마켓 파티스펜트라 그래서 NP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P 서베이라는 게 이때부터 완전히 공식적인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연준이 시장의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못 알았다가는
좋은 뜻을 갖고도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그 옐런이 잠깐 간보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된. 그러니까 연준 자체가 제롬 파월 자체가 갑자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마치 실수한 것처럼 내놨지만 연준이 말하고 싶은 얘기들을 사실은 던져줌으로 해서 시장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그널을 예상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지금 이 2013년도의 쇼크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제 텐트럼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버냉키 때 이렇게 만들어 그 시장의 심리들, 동향을 알기 위해서 이런 조사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더 세련됐다고 쳤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네.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혹은 해도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형태로 할 것이냐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서베이를 그래서 넣은 거고요. 테이퍼링을 이미 기대하고 있다. 아, 시장은? 네네. 그래서 PD와 MP 서베이가 다 공이 테이퍼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그 뒤통수 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연준의 지금 구성을 보면 지금 파란 색깔이 뭐냐면 의결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매파적이다, 비둘기적이다라고 말할 때 전혀 그 매파적이지 않은 비둘기 쪽에 아주 주요한 사람들이 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스탠스 변경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는 이번에는 굉장히 적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지금 2021년 3월 PD, MP 서베이 테이퍼링 기대. 네네네. 지금 저거는 2023년도, 그러니까 2020년, 22년 3분기 정도에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2023년 1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쪽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 서베이에서 이제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제가 저걸 넣은 거는 이제 그런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비율적으로 누가 더 많이, 어느 쪽이 더 많이 갖고 있느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논지대로 보면 PD와 MP 서베이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예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정보는 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지금 이제 비둘기파가 더 매파보다 더 많으니까 저 투표에 의하면 이제 비둘기파가 이길 거니까 갑작스러운 조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테이퍼링 자체는 있을 것인데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인가요? 아니면 그 테이퍼링 자체가 우리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6월 달에 어떤 시간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후에는 실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시간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이게 6월에 발표가 나올 거냐, 8월달 잭슨홀 미팅에 나올 거냐, 9월 FMC에 나올 거냐, 요것들은 사실 누가 특별하게 맞힐 수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의 의견은 8월 잭슨홀 미팅에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들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게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오늘 제가 따지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시장의 위험이란 걸 따져보고 있다 보니까 위험이란 건 예상치 않았을 때 강력하다라는 거고, 지금은 6월에 하든 8월에 하든 9월에 하든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을 기다리고 있던 시장에다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테이퍼링에 의해서 어떤 지표적인 흐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거꾸로 지난번과 반대니까 오히려 금리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안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네, 오히려 맞습니다. 상승의 오히려 그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제는 발표가 났으니까 예정 날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테이퍼링을 요번에 발표를 해도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아니라 언제 시작한다는 발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앞에 부분에서 지금 안 보여드린 게 뭐냐면 9월 달에 2013년 9월에 가서 사실 9월에 하겠다고 말했다가요. 5월 달에 9월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9월에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제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정확하게 우리는 테이퍼링에 다음 달부터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월에 하든 8월에 하든 9월에 하든 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발표된 거를 보고 갈 거고, 그때 발표할 때 4, 5개월 뒤를 보통 발표하니까 거의 내년
초나 올해 말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로 보여지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거의 그거는 큰 차이가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은 지금은 도대체 언제냐 하기는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다면 이제부터는 상당히 예상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시작되면 딱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달 전에 이 제롬 파월이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면 2013년도의 경우처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매달 100억씩 줄여가지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도 이제 채권 사는 걸 줄인 거지 또 뭐가 돌아오냐면 앞에서 샀던 거 만기가 계속 돌아옵니다. 네. 이 만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만기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매수를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지난번처럼 보면 저희가 시나리오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테이퍼링이 내년 초에 만약에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면 매달 100억씩 줄이는 경우 지금 1200억을 사고 있기 때문에 매달? 예, 2022년 12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게 돼요. 전에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를 올릴 때까지 12개월이 걸렸어요. 2013년도 경우에는? 네,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2022년 12월이든 11월에 모든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1년 뒤를 따지면 빨라야 2023년 하반기 끝에 가서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 라는 거고 이걸 시장이 특별하게 너무 차이나게 예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도 이제는 점점 예상폭이 거의 좁아질 걸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월 달 뭐 진짜 그 FOMC 이벤트 이걸 전후로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는 그 걱정은 조금 기우일 수 있다. 예, 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금을 좀 준비하자, 혹은 좀 시장을 잠시 좀 쉬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변동성 때문에.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시장이 저가 매수, 혹은 이런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걸 믿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이틀 전인가 월가의 자산 규모가 아주 큰 투자자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이 제가 너무 와닿아서 무슨 얘기냐면 사지도 못하겠고 팔지도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지난 두세 달 전에 조정이 예상돼서 자기가 비중을 좀 줄였다는 거죠. 예, 너무 올라오기도 했고 장기금리가 이제 급등할 때입니다. 줄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조정의 폭이 안 나오고 사실 지금 숫자로 보면요 5% 조정을 안 했어요. 사실 그 종목들은 조정을 했는데 인덱스로 보면요 정말 이 조정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샀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디냐. 사실 이렇게 말했고 팔지 않는 건 그렇고 사지 못하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많이 높다라는 건 또 알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팔고 사고를 어떻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쪽인데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실제 지금 그분도 마찬가지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못 팔겠냐면 왜 이거를 이제 끝이라고 안 보냐면 경기가 워낙 강력하게 받쳐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 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흔들리는 거에서 과연 팔았다 살 득이 나오겠느냐. 네. 이 얘기 하신 것도 갑자기 속이 쓰리네. 딱 어저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을 한 20%, 30% 정도 줄였거든요. 30% 줄이고 현금을 보유했는데 오늘 바로 5%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조금 더 경험이 있고 공부가 돼 있어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산다고 생각하면 사고 판다고 생각하면 파는 사람은 줄였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빠지기 시작해서 의사결정에서 팔 때 되면 이미 빠진 만큼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의사결정에서 다시 살 때 그 의사결정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미 팔았던 가격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간이
굳이 매매로 대응하지 않은 게 좋을 수도 있고 신규 자금이 좀 있으시면 저는 다달이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워낙 횡보장이다 보니까 예,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여튼 장 대표님 뷰는 어쨌든 지금은 어떤 주식수를 줄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로 늘려야 될 때이다. 네네. 예, 네, 이런 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100% 뭐라 그럴까요? 그 확실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네, 유동적인 맞습니다. 불확실성은 또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의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국가별로 지금 이 변동폭은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그런 구간을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제로 하고 하는 그런 몇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미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리오프닝이 이제 임박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나라이다 보니 사실은 충격 자체가 탔다 팔았다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S&P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긴 하지만 굴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짙은 색깔은 이머징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을 보내는데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 쇼크라고 제가 부르긴 했지만 미국 지수는 그 폭이 크지가 않은데 반해서 이머징은 확실한 쇼크가 왔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경기가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그 시점에 이 이머징은 이런 식으로 폭이 많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요인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만 좋아질 때 돈이 미국으로 향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다 같이 수혜를 입는 기간이 될 때까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 신흥국은 백신이 아직 안 작동됐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모멘텀에 들어갔지만 신흥국은 잠시 딜레이를 하고 있죠. 왜? 백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미국만 좋아진 기간이 잠깐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럽은 미국과 별로 안 뒤처지고 이제 미국은 많이 올랐다면 미국이 쉬고 있다면 유럽은 좋아지는 게 현격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뚜렷한 투자 대상으로서는 유럽이 현격해서 유럽을 사고 있는 건데 이 지금 유럽이 쫓아오는 미국을 쫓아가는 유럽의 속도와 신흥국은 꽤 차이가 날 수 있다. 백신 경제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 그 갭일 동안에 어떤 일이 보통 발생하냐면 돈이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달러가 굉장히 강해져 버려서 강달러. 네, 잠시 일시적이죠. 나타나 버려서 환율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신흥국에. 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는 약세인데요. 90도 가고 막 이렇게 약세인데 왜 이머징 통화들은 강세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달러가 약세면서 이머징도 약세인 거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2014년에 나타났던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미국만 좋아지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달러가 강해지면서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환율에 시달림 아까 말씀드린 캐피탈 에셋이 빠져나가는 그럼 뭔가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팔고 나가기 그쵸.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제까지처럼 미국은 정말 좋은 뷰를 가지고 갈 수는 있으나 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신흥국 거기에는 이제 한국도 포함되겠죠. 예, 뭐 대만, 다소 중국, 한국 네, 다 맞습니다. 포함되겠죠. 여기에 시장을 팔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는 좀 안심해도 되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은 좀 긴장해야 될 필요는 있다. 네, 맞으시고요. 다만 지금은 2014년도를 지켜봤던 저로서는 한국, 중국, 대만이 제가 말씀드린 신흥 국가하고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급 쇼티지 그거의 수혜 국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바이든이 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 만드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갔다 오셨던 그 이유로 미국 내에다 밸류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국과 대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한국은 지금 수혜를 입는 쪽에,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신흥국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시달릴 수 있다. 뭐 베트남이 됐든 이런 시장들, 네, 맞습니다. 브라질이 됐든.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신흥국만의 문제, 신흥국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닐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이 그 통화 정책을 이제 테이퍼링으로 끌고 가고 시작했는데, 유럽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얘들은 아직 양적 완화를 하던 때인 거죠. 네. 이 두 개가 이렇게 엇갈리면 달러 강세가 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완화, 미국은 긴축, 그럴 경우 이 두 개의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달러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강해집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사실 만약에 유럽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해서 완화를 미국과 시간차를 두고 선언할 경우, 근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3-4달을 두고 유럽도 긴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지금 유럽이 저 EU가 사실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네, 미국보다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하는데 저쪽은 계속 푼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 엇갈리면서 예. 같이 다 이상한 상황이 빠질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을 위로 가고 까만 색깔 아래로 가면서 하나는 그 긴축, 하나는 완화로 가버리면서, 이렇게 되면 완화로 들어가는 쪽의 통화가 더 약해지면서 긴축으로 된 쪽이 그 통화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달러만 강해지고 미국만 좋아지는 상황들이 왔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유로존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한 4개월 차를 두고 그들이 지금 약속해놨던 그런 그 양적 완화 정책들을 줄여가는 것들을 그들도 이제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사태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좀 주의사항이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의 한 5-6개월 정도를 저희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데, 물론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시장이 흔들릴 일들은 충분히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하락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기회로는 보지만, 그 구간에서도 신흥국 중에서 어떤 곳들은 더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 이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면 신흥국 지수 같은 걸 투자하는 그런 그 포지션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지금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요 테이퍼링 구간이 지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을 다 컨센서스로 받아들이는 때가 되면, 특별히 백신이 신흥국에 충분히 이렇게 스프레드 된 뒤에는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오르는 데가 신흥국입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흥국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는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신흥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좀 빠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봐도 저는 되겠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